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반찬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서울 관악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관전 포인트를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에 여야가 총력 유세를 펼치는 사이에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그 투표율이 나왔죠. 네. 7.6%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7.6%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율 얼마나 됐는지 또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총 유권자 71만 2,696명 가운데 5만 4,191명이 투표를 찾아서 평균 7.6%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을이 7.39%, 인천 강화 서구을이 7.65%, 네. 경기 성남 중원이 6.79%, 광주 서을이 9.29%라고 나왔는데요. 투표율을 봤을 때 광주 서구을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네. 반면 성남시 중원구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냈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첫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2.61%에 그쳤지만 토요일이 마지막 날에는 35,602명이 투표장을 찾아서 둘째 날 사전투표율이 5%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난 2013년에 이 사전투표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에 보궐선거에는 통상 5 내지 8%가량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해왔고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 최고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730 보선, 이른바 미니 총선이라고 했던 네. 때가 7.98%였는데 이번 최종 투표율이 최고의 작년에 비해서는 0.38%가 낮긴 했지만 비교적 높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730 재보선의 경우에는 1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치러진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때 그 투표율을 보면 7.98%라고 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4.29 재보선 사전 투표율이 7.6%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조금 높죠. 예, 높습니다. 높는데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보통 네. 사전 투표율 하면 한 평균 7% 안팎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높았던 때가 지난 730 재보선 때가 7.98이었으니까 이번에는 7.6. 좀 비슷하죠. 네. 좀 높은 편인데 아주 높은 편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좀 높은 편인데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를 할 때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봤어요. 사전 투표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한 제도입니다. 네. 우리 정치 선진화의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었던 측면인데 자, 그러면 사전 투표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누구 투표를 할까? 당초에는 직장에 다니는 네. 직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쉴 수가 없는 재보선 때는 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투표를 많이 할 걸로 봤어요. 네. 근데 지난 역대 재보선을 봐보니까 투표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빗나가요, 예상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까지 그건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역대 어느 이 재보선보다도 좀 뜨겁고 열기가 뜨겁고 네.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느 쪽에서 투표를 많이 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7.6% 나왔다 얘기면은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매 선거마다 이 투표율이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를 점쳤었던 잣대가 됐는데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이 7.6%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쪽일까요? 야쪽일까요? 박상경 평론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말이죠. 우리나라 투표율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높아요. 젊은 층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투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투표에 안 간 젊은 층이 많이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깨져버렸죠. 막판에 50대가 대거 나가는 버리면 전혀 빗나가 버리는 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 된 겁니다.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투표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을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네. 네 곳이 다 팽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투표율이 어르신들이 많이 했다 또는 젊은 층이 대거 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전 투표율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다는 얘기는 제일 큰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재보선에 관심이 많구나. 분명히 관심이 많구나.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비교적 어르신들은 덜해요.
어르신들은 모든 선거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층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도 야성에 강한 야성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투표율 이 추이나든지 투표율의 이 세대별 분포에 따라서는 다른 설명도 가능한 됩니다. 그렇죠.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다르게 저도 뭐 그 분석이 비슷한데요. 네. 먼저 이제 이번 그 사전 투표율이 7.6%로 비교적 4곳밖에 치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치적 의미의 미니 총선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집권 이제 중간 반환점을 도는 데 있어가지고 정권 심판론이 지금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 성완종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4군데밖에 되진 않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관심,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지난 사전투표 첫날은 투표율이 미미했지만 네. 둘째 날 토요일은 회사에 가지 않는 분들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게 둘째 날이 5%가량 그 투표율이 나왔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투표율이 아직 10% 채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폭풍의 핵이 될지 아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관건은 정말 내일 4월 29일 당일날 최종적인 어떤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젊은 층이 아침 그 주말에 못하신 분들이 아침 내지는 저녁까지 가서 투표를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더 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선거날이 이제 진짜 내일입니다. 네. 각 지역구별로 주목해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또 생기겠죠. 먼저 서울 관악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통진단 전 의원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어요. 이 전 의원의 표는 어디로 갈까요? 최진영 변호사. 네, 사실 그 지난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전날 4월 20일 날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 변이 뭐냐면은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가 있은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야권에 힘을 실어줘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 기자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 후보를 지지합니까 했더니만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물론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 그 구통진단 측 약간 그 진보 측에 있던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런 정치적 진보 이념의 성향 분들을 어떤 식으로 야권에서는 흡수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될 것이고 그 반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었는데 사퇴를 해버리니까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할 거야 라는 분들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야권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서울 관악을의 두 번째 키워드가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희철 전 의원인데요. 전 구청장이기도 하고요. 같은 당 정태호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았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본격적으로 정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반전이 있었죠. 김희철 전 의원이 정태호 후보는 돕지 않겠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의 소속 입장에서 보면은 적절치를 못하죠. 네. 당 소속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소신이거든요. 김희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반노 성향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반노 성향이고 또 이번 당내 경선할 때도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아주 억울하다, 있을 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는 호남 출신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김희철 전 의원이 친노 정도 후보를 지지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지역 구민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결국은 정태 후보가 돌파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희철 후보는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내 소신대로 가겠다고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희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내년에는 회복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는 안 하지만은 돕지는 않겠다. 나는 빠지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천 서구 강화을로 가보죠. 이곳의 키워드는 바로 인천 서구 강화을의 직전 국회의원이었던 안덕수 전 의원입니다. 서울 관악을과 사정이 좀 비슷한데요. 같은 당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를 돕지 않는다는 또 얘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분 중에 이름 중에 두 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한 자만 들었는데 이렇게 예.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분들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서로 돕기가 힘들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번 그 4.29 보선 같은 경우에 세 군데 치러진다라는 얘기 있다가 갑자기 이 그 안덕수 의원의 어떤 그 지난번 선거와 관련해는 선거 회계 책임자의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서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도 내가 했는 것도 아니고 내 회계 책임자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굉장히 억울함이 분출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재보선인데 뭐 1년 뒤에 내년 같은 내년 이맘때면 총선인데 만약에 여기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안상수 후보가 당선되고 하면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심정적으로 돕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20대에 새로 어떤 출마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과 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그 현미경을 드러내 보면은 여당 내의 스스로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라든가 안상수 후보의 어떤 도량과 폭이 이 사건의 결과를 이번 4.29 선거 향배를 결정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내일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될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네. 네, 그만큼 승패 예측이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이고요. 그리고 광화 지역과 검단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곳 중심으로 유권자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집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아, 네. 상대적으로 잘 알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이 아닌데 잘 아십니까? 저 오늘 조금 있으면 인천 검단지구 관련된 소송에 알겠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잘 압니다. 인천은 서구는 이제 검단 지역은 신도시죠.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다는 얘기는 인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은 대부분 야성이 강합니다. 강화도는 정반대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많고 토착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아요. 또 강화도는 북한하고 인접 지역 아닙니까? 네. 강경 보수 쪽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판도는 강화가 상당히 많이 좌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수구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씩 나눠지지만 강화에는 그 몰표가 나왔거든요. 지난번 선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덕수 전 의원의 파괴는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강화에 대한 표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단에 또 최근에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네. 검단에서 만약에 젊은 층이 뭐 누구를 찍고 안 찍고보다도 젊은 층에서 대거 투표에 나설 경우에는 네. 이거는 야당이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워낙 많습니다, 인구가. 근데 대체로 이쪽 지역은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검단은 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 서구 강화을의 향방은 검단 지역의 투표율이다. 네.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승패가 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투표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와야지 유리할 수 있다. 그것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재보선 투표율 전체를 봐야 될 텐데 네. 인천은 투표율이 낮아요. 재보선 지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재보선 지역에서 제일 낮은 투표율이 아니라 중간 정도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야당은 승기를 잡은 거다. 네. 중간만 해도 자, 보통 꼴찌입니다. 그 예견이 맞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담적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성남중원이죠. 성남중원 역시 옛 통진단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미희 후보가 또 관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좀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네.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이 김 후보는 오히려 본인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야권 연대를 해달라는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정치 평론가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무성 대표는 김미희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우 다른 어떤 네 곳보다도 그 새누리당이 중력을 그 힘을 집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성남 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지지율을 봤을 때에 그 새정치연합 후보와 김미희 후보의 투표율 그 지지율을 합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그 한마디로 야권 단일화가 되는지 여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네. 문제는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화된다고 하면 이미 그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오고 있고 오늘쯤이나 어제쯤 해서 단일화가 됐어야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서로 사퇴해라 티격태격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단일화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현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부지리의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판 변수는 선거 하루 전날 생물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통진당 후보였던 선거 의원이었던 분이 뭐 사실 이상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지율이 2, 3% 내지 5%가 채 되지 아니하였던 반면에 지금 김미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이상 전후의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측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향후의 어떤 입지를 생각을 해서라도 아마 사퇴 아니할 것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 그 성남 중원 결과에 굉장히 큰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지지세가 상당히 강했던 지역인데 내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당이 여기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굉장한 성과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 굉장한 성과죠. 성남 중원에서도 이겼다. 음. 또 여기는 새누리당 후보가 오랫동안 틀을 닦아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부지리가 아니고 새누리당을 계속 앞서왔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미희 후보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전 포인트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일단 내년 총선 때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그 시민 사회의 욕구가 훨씬 더 분출될 수 있는 여기가 있어도 것 같아요. 네. 봐라. 결국은 의미 있는 후보가 분열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내년 선거 전략도 그쪽 사람들의 달라질 수가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사퇴가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늦어버렸고 이미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미 선거가 사전투표가 치러졌고 또 지금 사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후폭풍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중도 세력이 또 완주하지 않는다고 이 정말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역풍도 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퇴를 하지 않는 것보다 상당 부분 약화가 됐습니다. 예. 약화됐는데 새누리당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아마 야권에서는 연대의 문제가 복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이곳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2석을 사수하면 승리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2석을 확보하면 승리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4석 중에서 반반씩 가져가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 향방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최진영 변호사께서 먼저 예측을 저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서로 좀 엄살 떠는 점도 없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전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이 선거 판세가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월드컵 어떤 본선 진출 놓고 경우의 수 따지는 것 같아서 네. 재미있는데요. 누구는 뭐 4대 0이다, 아니면 0대 4다, 2대 1이다, 뭐 2대 1대 1이다. 굉장히 여러 판세를 점치는데 그만큼 깜깜이 선거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당이 승리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은 지금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당이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고 결국 향후 그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4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있고 특히 그 김무성 대표 여당 대표로서는 지난번 그 730 재보선을 승리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네. 지금 만약에 야당이 지금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하반기로 가는데 정말 3년 차에 이른바 레임덕에 올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될지 오늘 좋은 꿈을 당 대표들이 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승패 기준은 1대3이 돼야 됩니다. 원래 1대3이었습니다. 그게 현상 유지예요. 예.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1대3 하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고 2대2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 2대2는 새누리당이 이긴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앞서 우리 최 변호사님은 엄살이 아니다, 엄살을 핀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다 안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새누리당의 내고 쪽에서 어디가 제일 안정적이냐? 없어요. 어디가 안정적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고 쪽에서 어디가 제일 안정적이죠? 그나마 안정적인 없습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전패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승리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겼구나. 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집권 3대 국민 기대가 크다. 뭐 김무성 대표 잘 나간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야당이 문제예요. 야당이 질 경우에는 일단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이제는 회자되면서 네. 그렇죠. 상당 부분 아마 당 상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올 연말 정도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아마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아니라 또 다른 비대위 체제 네. 또는 뭐 친노 인사에 대한 어떤 그 결단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마 쏟아질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어떤 카드를 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련을 오직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제일 큰 포인트는 문재인 대표의 향배에 달려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반찬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두 분 덕분에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